그리고 가족 구성원분들이 여러분들인 경우에는 꼭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일부 배신자가 숨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장 아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아니까 저희도. 그래도 가급적이면 괜찮네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스카이 동물 메디컬 센터 영상학과 윤영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만성장질환, 만성장병증이 좀 어떤 질환인지 알아봤으면 오늘은 이제 치료 그리고 예후에 대한 부분들, 또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내과 임석봉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내과과장 김경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진단과 그다음에 질병의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 만성장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좀 겹쳐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식이 반응성, 항생제 반응성, 면역 억제제 반응성, 그다음에 비반응성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성 긋듯이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식이 반응성 환자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 이제 항생제나 유산균 같은 그런 것들을 처방해서 단계적으로 치료 반응을 보는 게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제 보통 이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설사가 멎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구토가 멎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맞춰서 가긴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식이 조절, 항생제, 유산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께 우리가 시기만 한번 변경해 보시죠 하고 이제 뭐 아무런 처방을 안 하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또 증상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또 아닌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근데 진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면역매개성, 뭐 비반응성 이런 이제 강한 처방이 필요하거나 좀 중질환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면역제제 반응성이라든지 비반응성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테로이드가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간이라든지 위장 쪽이라든지 굉장히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 단계의 식이 반응성과 항생제 반응성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보호자님과 상담해서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도 안내드리면서 면역제제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란 약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자님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통 요즘 예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진료를 진행하고 나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매개성 장질환인 환자들은 치료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 드리고 나서 반응이 있었는지 보게 되는데요.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용량을 좀 먹어보다가 천천히 용량을 좀 줄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간 부작용이 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 이런 것들도 재보고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약 스테로이드 끊는다고 하면은 2~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근데 보통 많은 환자들이 사실 아예 끊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해요. 보면은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계속 좀 간헐적으로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2차 면역 억제제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은 면역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거나 아니면 그것만으로 계속 단독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먹어야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식이 조절은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이외에도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12가 이제 체내에서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B12 보조제를 같이 좀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약물 어쨌든 조절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검진,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호자님들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NR이라고 하는 이제 비반응성 장병증.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얘기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치료에 대한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좀 되게 중증의 장질환인 거잖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면역제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사실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분변 이식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가 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요. 이러한 치료 방법도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부 환자에서만 좀 반응이 있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긴 하죠. 여기까지 오면 사실 보호자님들도 좀 많이 지치시고 환자들 상태도 많이 좀 쇠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 입장에서 좀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수의사 기준에서도 그 전에 했던 뭐 진단이나 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 정도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한 시간들도 많아서 수의사 입장에서도 객관적이보다는 감정적으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단계가 2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만성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우리가 보호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기들을 집에서 케어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 조절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식이 반응성 환자들이 가장 많은 만큼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한데요. 근데 보호자님들께서 계속 한 가지 사료만 줘야 된다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사실 너무 불쌍하게 여기면서 맞아요. 이게 하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몰래 뭔가 하나를 좀 줘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아침에 나온 반찬 저녁에 나오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건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분들이 여러분들인 경우에는 꼭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일부 배신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는 걸 참지 못하고 이제 뭐 특히 아버님들이 그렇죠. 뭐 보통 이제 가장 아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아니까 저희도 당부는 드리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괜찮네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강조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을 먹이는 거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복용해야 되는데 소화기 증상 동반한 환자들은 식이 반응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도 어쨌든 뭐 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먹이는 거에서 좀 보호자님들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뭐 다 먹어야 되는데 정량대로서 못 먹는다거나 이제 약을 좀 걸러서 먹는다거나 뭐 실패하신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약을 먹고 치료 반응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수의사가 좀 혼란을 좀 겪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재진을 왔는데 보호자님께서 이제 솔직하게 이전에 처방한 약 너무 많이 남았어요라고 하시면 당황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오셔도 사실 검사가 의미가 없어지기 그죠? 때문에 네, 뭐 약을 이제 뭐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치료 반응을 보려면 잘 먹여서 그 용량이 잘 들었는지 봐야 되는데 덜 먹였다거나 뭐 절반만 먹였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 못 하니까 또 진단이 또 한 1, 2주 딜레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특히나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조절되는 환자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먹었는지 절반만 먹었다든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성장질환의 어떤 치료와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진단이 돼가는지 또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좀 살펴봤는데, 만성장질환은 단해성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질환은 아니고 평생 관리를 한다거나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장질환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수의사하고 충분한 협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보호자분들께 평상시 진료실에서는 좀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질환 자체가 1, 2주 안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장기간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지쳐 하시는데 같이 저희와 함께 힘내셔서 좀 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도 하고 아이가 빨리 다 낫길 바랍니다. 이게 뭐 마법처럼 단기간에 빨리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도 사실 그런 거 상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보호자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서 수의사들끼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보호자님도 수의사를 많이 신뢰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자분과 수의사가 이제 한 팀이 돼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질병과 싸워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농담처럼 하는데, 어쨌든 보호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수의사분들도 항상 이런 환자들 상태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장기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보호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